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한 고을에 위세등등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한 채에는 석 달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바로 이 집의 안주인인 윤씨 부인이 원인 모를 열병으로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이 마을에 돈 많은 사람이 또 있더냐? 더 비싼 약이라도 좋으니 당장 한양에서 구해오너라. 내 병을 고치는데 돈을 아끼겠다는 것이냐? 당장 가서 구해오지 못할까? 부인의 불호령에 하인들은 벌벌 떨었고 온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인들은 그런 부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감히 내색조차 하지 못했지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수없이 불렀지만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 병은 필시 사기가 얽힌 듯하옵니다. 귀신이 붙은 듯하여 저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증세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라. 의원들은 모두 맥만 짚고는 고개를 흔들며 나가 버렸습니다. 하녀 초란이 약상을 들고 들어서자 윤씨 부인은 기력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큰 눈만 동그랗게 떠있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유령 같았지요. 또 그 쓴 물을 마시라고 가져왔느냐? 부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큼이나 가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렁차게 집안 살림을 지휘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담장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덕세였습니다. 키는 보통의 얼굴은 순박하기 그지없고 말은 어눌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저 덕세는 참 착하기는 한데 머리가 좀 모자라지 하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덕세는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란 머슴이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집 대감의 은혜로 먹고 자며 살아온 것이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덕세는 마음씨는 착해. 하지만 글을 못 읽어서 원. 그러게 말이야. 셈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도 힘은 장사니까 심부름 시키기엔 딱이지. 바보 같아도 해코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사람들은 늘 덕세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착하지만 우둔한 사람, 힘은 세지만 머리는 나쁜 사람, 순진하지만 무능한 사람. 덕세 자신도 사람들의 평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나는 바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요. 그런 덕세가 매일 밤 담장 뒤에 숨어서 부인의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으니 다른 하인들이 본다면 필시 혀를 찼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바보가 또 마님을 훔쳐보네. 정말 분수를 모르는 놈이야. 하지만 덕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원처럼 깊이 부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지요. 부인이 열에 들떠 이불을 걷어차는 모습, 밤중에 자주 물을 찾는 모습, 손으로 이마를 짚는 모습, 밤새 뒤척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분명 심화, 로구나. 마님께서 드시는 저 비싼 보약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어. 덕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어눌함은 온데간데였고 깊은 지혜와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얼굴의 열기는 간화상염. 이고 손끝이 차가운 것은 기혈순환 장애다. 지금 드시는 보약은 모두 열성 약재들이니 이럴수록 병이 깊어질 수밖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는 것도 음원해열 증상이고 잠을 못 이루시는 것도 심신부안 때문이야. 겉으로는 바보였지만 실은 덕세는 약초에 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뒷산을 집처럼 누비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를 배울 때도 덕세는 홀로 산에서 풀과 나무들을 친구 삼아 시간을 보냈지요. 온갖 풀과 나무를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 맡으며 스스로 그 성질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이 풀은 성질이 차가워 열을 내리고 저 풀은 성질이 따뜻해 기운을 돋우는구나. 이 나무 껍질은 소화를 돕고
저 뿌리는 피를 맑게 하고. 하지만 덕세는 자신의 이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신분의 벽이 하늘처럼 높던 시절, 천한 하인이 의술을 안다고 나서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덕세는 끙끙 앓는 부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간단한 약초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덕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부인을 돕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 하지만 신음하는 부인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내가 나서야 해. 결심을 굳힌 덕세는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는 국화와 연꽃잎, 박하와 생지황을 정성스럽게 캐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각 약재의 분량까지 정확하게 맞춰가며 새벽녘까지 정성스레 약차를 다렸습니다. 이른 아침, 덕세는 떨리는 손으로 약차를 들고 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었지요. 마님, 이것을 한번 드셔 보시옵소서. 이게 무엇이냐? 어디서 구한 것이냐?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호기심도 엿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다린 것이옵니다. 마님의 병에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약을 다렸다고? 내가 약을 다릴 줄 아는 것이냐? 그 순간 다른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덕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가 무슨 의원 놀이냐? 마님께 이상한 걸 드리면 어쩌려고 그래? 혹시라도 탈이 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대감님께서 아시면 크게 혼날 것이다. 하인들의 구박이 쏟아졌지만 부인은 이상하게도 그 약차에서 나는 맑은 향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산내음 같기도 하고 뭔가 시원하고 맑은 느낌이구나. 신기하게도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가슴이 한결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마시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부인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동안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정말로 시원해지는구나. 이상하다. 지금까지 그 비싼 보약들도 못한 것을. 부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 담겼습니다. 약차를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가벼워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좋아지는 것 같구나. 가슴도 시원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제야 덕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마님. 정말 다행입니다. 덕세야, 내일도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예, 마님. 기꺼이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일을 말하지 말 거라. 알겠느냐? 그날 밤부터 덕세와 부인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었지요. 그날 이후 덕세는 매일 밤 부인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인은 덕세에게 더 많은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지요. 덕세야, 이리 와서 내 손목을 한번 짚어보거라. 마님, 하인인 제가 어찌 괜찮다. 넌 지금 내 의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이 환자 맥을 짚는 것이 무얼 그리 망설이느냐? 덕세가 조심스럽게 맥을 짚었습니다. 마님, 맥이 너무 빨리 뜁니다. 그리고 이 열기는 지금까지 드신 보약들이 모두 잘못된 처방이었던 것 같사옵니다. 뭐라고? 그 비싸고 귀한 보약들이 잘못되었다고? 부인은 덕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어떤 의원보다 명쾌하고 이치에 맞았습니다.
그럼 너는 어찌 그런 것을 다 아는 것이냐? 덕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 없이 산에서 홀로 지내며 풀과 나무에게서 삶을 배웠던 이야기들을요. 부인은 덕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우둔한 하인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아픔을 간직한 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너는 바보가 아니구나. 아니다. 바보가 어찌 이런 정확한 진단을 하겠느냐? 부인의 병이 눈에 띄게 나아지자 그동안 거금을 받아 챙기던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부인의 병이 갑자기 나아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쓴 약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데. 그러고 보니 요즘 그 집 바보 하인 놈이 뭔가 수상한 짓을 한다더군. 매일 밤 마님방에 드나든다고 하던데. 뭐라고? 바보 하인이 마님방에 필시 그놈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마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야. 의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곧장 이 집의 주인인 박 대감을 찾아갔지요.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님께서 엄청난 위험에 처해 계십니다. 그 바보 하인 덕세가 마님께 검증되지 않은 독초를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일 밤 마님방에 혼자 들어간다고 하니 이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뭔 일아? 당장 그놈을 불러오너라. 그날 저녁 덕세는 박 대감 앞에 불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이놈. 하인 주제에 감히 마님께 독을 먹였? 네가 매일 밤 마님방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이냐? 대감님, 마님께서 정말로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독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너를 관아에 고발하여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오늘부터 마님방에 얼씬도 하지 마라. 덕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틀 뒤에 벌어졌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마님. 정신 차리세요. 부인의 얼굴은 다시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에서 불길 같은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아지던 증상들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 바보 놈이 먹인 독초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덕세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마님의 병은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데 갑자기 약을 끊어서 병세가 악화된 것입니다. 그 순간 덕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뒷산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은 병을 고치려면 평범한 약초로는 안 된다. 저 멀리 북산에 천년초라는 신령한 풀이 있는데 진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느니라. 북산에 가야 합니다. 마님의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북산에 있는 천년초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덕세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님, 제가 반드시 천년초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버텨주십시오. 덕세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사흘길이나 되는 험한 북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발은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찢어지고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그는 오직 부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사흘째 저녁, 마침내 북산 깊은 곳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도사 한 분이 앉아 있었지요. 알고 있다. 너는 사람을 살리러 온 의원이로구나. 도사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따뜻했습니다. 덕세는 마님의 병과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바보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의원이다. 너의 마음이 진실하니 내 너에게 천년초를 내어주겠다. 도사는 동굴 깊숙한 곳, 신비로운 빛을 내며
자라는 천년초를 캐는 법과 다리는 법까지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기억하거라. 진짜 의원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고치는 법이니라. 덕세는 천년초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 부인의 상태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덕세는 밤을 새워 도사의 말대로 오직 부인을 살리고 싶다는 진심만을 담아 천년초를 다렸습니다. 마님, 이걸 드시면 분명 나으실 겁니다. 부인이 천년초 달인 물을 한 모금 마시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몸이 이렇게 편해지다니.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같구나. 부인이 벌떡 일어나 앉자 덕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덕세야. 내가 정말로 나를 살렸구나. 목숨을 걸고 북산까지 가서.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의원들과 박대감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놈이 또 이상한 약을 들였군요. 지금 마님 얼굴은 피를 토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네 이놈. 정말로 마님을 해치려는 속셈이었구나. 그때 부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덕세는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린 은인이다. 지금 내 얼굴이 붉은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준 약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고 덕세만이 내 병의 진짜 원인을 알고 있었어. 이 돌팔이들아. 바로 그때 멀리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한 무리의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앞에는 위풍당당한 어사또가 서 있었지요. 어사또 출두요. 덕세라는 자가 여기 있느냐? 임금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인인 덕세를 임금께서 부르신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어사또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어사또님, 잠깐만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사또가 부인을 자세히 보더니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 월진 공주님이시옵니까? 맞소. 나는 폐위된 왕의 외동딸 월진 공주요. 3년 전 왕실의 변란을 피해 이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소. 모든 사람들이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윤씨 부인이 바로 공주였다니. 박대감과 의원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덕세와 함께 대궐로 가야겠소? 그렇게 바보 하인으로 불리던 덕세와 숨어 지내던 월진 공주는 함께 대궐로 향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진심을 알아본 두 사람의 운명은 새로운 시작.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한 고을에 위세 등등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한 채에는 석 달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바로 이 집의 안주인인 윤씨 부인이 원인 모를 열병으로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이 마을에 돈 많은 사람이 또 있더냐? 더 비싼 약이라도 좋으니 당장 한양에서 구해오너라. 내 병을 고치는데 돈을 아끼겠다는 것이냐? 당장 가서 구해오지 못할까? 부인의 불호령의 하인들은 벌벌 떨었고 온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인들은 그런 부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감히 내색조차 하지 못했지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수없이 불렀지만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 병은 필시 사기가 얽힌 듯하옵니다. 귀신이 붙은 듯하여 저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증세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라. 의원들은 모두 맥만 짚고는 고개를 흔들며 나가 버렸습니다. 하녀 초란이 약상을 들고 들어서자 윤씨 부인은 기력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큰 눈만 동그랗게 떠있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유령 같았지요. 또 그 쓴 물을 마시라고 가져왔느냐? 부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큼이나 가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렁차게 집안 살림을 지휘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담장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덕세였습니다. 키는 보통의 얼굴은 순박하기 그지없고 말은 어눌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저 덕세는 참 착하기는 한데 머리가 좀 모자라지 하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덕세는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란 머슴이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집 대감의 은혜로 먹고 자며 살아온 것이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덕세는 마음씨는 착해. 하지만 글을 못 읽어서 원. 그러게 말이야. 셈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도 힘은 장사니까 심부름 시키기엔 딱이지. 바보 같아도 해코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사람들은 늘 덕세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착하지만 우둔한 사람, 힘은 세지만 머리는 나쁜 사람, 순진하지만 무능한 사람. 덕세 자신도 사람들의 평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나는 바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요. 그런 덕세가 매일 밤 담장 뒤에 숨어서 부인의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으니 다른 하인들이 본다면 필시 혀를 찼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바보가 또 마님을 훔쳐보네. 정말 분수를 모르는 놈이야. 하지만 덕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원처럼 깊이 부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지요. 부인이 열에 들떠 이불을 걷어차는 모습, 밤중에 자주 물을 찾는 모습, 손으로 이마를 짚는 모습, 밤새 뒤척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분명 심화, 로구나. 마님께서 드시는 저 비싼 보약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어. 덕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어눌함은 온데간데였고 깊은 지혜와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얼굴의 열기는 간화상염. 이고 손끝이 차가운 것은 기혈순환 장애다. 지금 드시는 보약은 모두 열성 약재들이니 이럴수록 병이 깊어질 수밖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는 것도 음원해열 증상이고 잠을 못 이루시는 것도 심심부안 때문이야. 겉으로는 바보였지만 실은 덕세는 약초에 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뒷산을 집처럼 누비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를 배울 때도 덕세는 홀로 산에서 풀과 나무들을 친구 삼아 시간을 보냈지요. 온갖 풀과 나무를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 맡으며 스스로 그 성질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이 풀은 성질이 차가워 열을 내리고 저 풀은 성질이 따뜻해 기운을 돋우는구나. 이 나무 껍질은 소화를 돕고 저 뿌리는 피를 맑게 하고. 하지만 덕세는 자신의 이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신분의 벽이 하늘처럼 높던 시절 천한 하인이 의술을 안다고 나서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덕세는 끙끙 앓는 부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간단한 약초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덕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부인을 돕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 하지만 신음하는 부인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내가 나서야 해. 결심을 굳힌 덕세는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는 국화와 연꽃잎, 박하와 생지황을 정성스럽게 캐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각 약재의 분량까지 정확하게 맞춰가며 새벽녘까지 정성스레 약차를 다렸습니다. 이른 아침, 덕세는 떨리는 손으로 약차를 들고 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었지요. 마님, 이것을 한번 드셔 보시옵소서. 이게 무엇이냐? 어디서 구한 것이냐?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호기심도 엿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다린 것이옵니다. 마님의 병에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약을 다렸다고? 내가 약을 다릴 줄 아는 것이냐? 그 순간 다른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덕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가 무슨 의원 놀이냐? 마님께 이상한 걸 드리면 어쩌려고 그래? 혹시라도 탈이 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대감님께서 아시면 크게 혼날 것이다. 하인들의 구박이 쏟아졌지만 부인은 이상하게도 그 약차에서 나는 맑은 향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산내음 같기도 하고 뭔가 시원하고 맑은 느낌이구나. 신기하게도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가슴이 한결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마시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부인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동안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정말로 시원해지는구나. 이상하다. 지금까지 그 비싼 보약들도 못한 것을. 부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 담겼습니다. 약차를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가벼워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좋아지는 것 같구나. 가슴도 시원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제야 덕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마님. 정말 다행입니다. 덕세야, 내일도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예, 마님. 기꺼이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일을 말하지 말 거라. 알겠느냐? 그날 밤부터 덕세와 부인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었지요. 그날 이후 덕세는 매일 밤 부인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인은 덕세에게 더 많은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지요. 덕세야, 이리 와서 내 손목을 한번 짚어보거라. 마님, 하인인 제가 어찌 괜찮다. 넌 지금 내 의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이 환자 맥을 짚는 것이 무얼 그리 망설이느냐? 덕세가 조심스럽게 맥을 짚었습니다. 마님, 맥이 너무 빨리 뜁니다. 그리고 이 열기는 지금까지 드신 보약들이 모두 잘못된 처방이었던 것 같사옵니다. 뭐라고? 그 비싸고 귀한 보약들이 잘못되었다고? 부인은 덕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어떤 의원보다 명쾌하고 이치에 맞았습니다. 그럼 너는 어찌 그런 것을 다 아는 것이냐? 덕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 없이 산에서 홀로 지내며 풀과 나무에게서 삶을 배웠던 이야기들을요. 부인은 덕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우둔한 하인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아픔을 간직한 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너는 바보가 아니구나. 아니다. 바보가 어찌 이런 정확한 진단을 하겠느냐? 부인의 병이 눈에 띄게 나아지자 그동안 거금을 받아 챙기던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부인의 병이 갑자기 나아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쓴 약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데. 그러고 보니 요즘 그 집 바보 하인 놈이 뭔가 수상한 짓을 한다더군. 매일 밤 마님방에 드나든다고 하던데. 뭐라고? 바보 하인이 마님방에 필시 그놈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마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야. 의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곧장 이 집의 주인인 박 대감을 찾아갔지요.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님께서 엄청난 위험에 처해 계십니다. 그 바보 하인 덕세가 마님께 검증되지 않은 독초를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일 밤 마님방에 혼자 들어간다고 하니 이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뭔 일아? 당장 그놈을 불러오너라. 그날 저녁, 덕세는 박 대감 앞에 불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이놈. 하인 주제에 감히 마님께 독을 먹였? 네가 매일 밤 마님방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이냐? 대감님, 마님께서 정말로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독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너를 관아에 고발하여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오늘부터 마님방에 얼씬도 하지 마라. 덕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틀 뒤에 벌어졌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마님. 정신 차리세요. 부인의 얼굴은 다시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에서 불길 같은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아지던 증상들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 바보 놈이 먹인 독초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덕세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마님의 병은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데 갑자기 약을 끊어서 병세가 악화된 것입니다. 그 순간 덕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뒷산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은 병을 고치려면 평범한 약초로는 안 된다. 저 멀리 북산에 천년초라는 신령한 풀이 있는데 진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느니라. 북산에 가야 합니다. 마님의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북산에 있는 천년초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덕세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님, 제가 반드시 천년초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버텨주십시오. 덕세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사흘길이나 되는 험한 북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발은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찢어지고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그는 오직 부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사흘째 저녁, 마침내 북산 깊은 곳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도사 한 분이 앉아 있었지요. 알고 있다. 너는 사람을 살리러 온 의원이로구나. 도사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따뜻했습니다. 덕세는 마님의 병과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바보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의원이다. 너의 마음이 진실하니 내 너에게 천년초를 내어주겠다. 도사는 동굴 깊숙한 곳, 신비로운 빛을 내며 자라는 천년초를 캐는 법과 다리는 법까지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기억하거라. 진짜 의원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고치는 법이니라. 덕세는 천년초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 부인의 상태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덕세는 밤을 새워 도사의 말대로 오직 부인을 살리고 싶다는 진심만을 담아 천년초를 다렸습니다. 마님, 이걸 드시면 분명 나으실 겁니다. 부인이 천년초 달인 물을 한 모금 마시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몸이 이렇게 편해지다니.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같구나. 부인이 벌떡 일어나 앉자 덕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덕세야. 내가 정말로 나를 살렸구나. 목숨을 걸고 북산까지 가서.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의원들과 박대감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놈이 또 이상한 약을 들였군요. 지금 마님 얼굴은 피를 토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네 이놈. 정말로 마님을 해치려는 속셈이었구나.
그때 부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덕세는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린 은인이다. 지금 내 얼굴이 붉은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준 약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고 덕세만이 내 병의 진짜 원인을 알고 있었어. 이 돌팔이들아. 바로 그때 멀리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한 무리의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앞에는 위풍당당한 어사또가 서 있었지요. 어사또 출두여. 덕세라는 자가 여기 있느냐? 임금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인인 덕세를 임금께서 부르신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어사또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어사또님, 잠깐만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사또가 부인을 자세히 보더니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 월진 공주님이시옵니까? 맞소. 나는 폐위된 왕의 외동딸 월진 공주여. 3년 전 왕실의 변란을 피해 이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소. 모든 사람들이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윤씨 부인이 바로 공주였다니. 박대감과 의원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덕세와 함께 대궐로 가야겠소? 그렇게 바보 하인으로 불리던 덕세와 숨어 지내던 월진 공주는 함께 대궐로 향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진심을 알아본 두 사람의 운명은 새로운 시작.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한 고을에 위세 등등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한 채에는 석 달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바로 이 집의 안주인인 윤씨 부인이 원인 모를 열병으로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이 마을에 돈 많은 사람이 또 있더냐? 더 비싼 약이라도 좋으니 당장 한양에서 구해오너라. 내 병을 고치는데 돈을 아끼겠다는 것이냐? 당장 가서 구해오지 못할까? 부인의 불호령의 하인들은 벌벌 떨었고 온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인들은 그런 부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감히 내색조차 하지 못했지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수없이 불렀지만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 병은 필시 사기가 얽힌 듯하옵니다. 귀신이 붙은 듯하여 저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증세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라. 의원들은 모두 맥만 짚고는 고개를 흔들며 나가 버렸습니다. 하녀 초란이 약상을 들고 들어서자 윤씨 부인은 기력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큰 눈만 동그랗게 떠있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유령 같았지요. 또 그 쓴 물을 마시라고 가져왔느냐? 부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큼이나 가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렁차게 집안 살림을 지휘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담장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덕세였습니다. 키는 보통의 얼굴은 순박하기 그지없고 말은 어눌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저 덕세는 참 착하기는 한데 머리가 좀 모자라지 하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덕세는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란 머슴이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집 대감의 은혜로 먹고 자며 살아온 것이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덕세는 마음씨는 착해. 하지만 글을 못 읽어서 원. 그러게 말이야. 셈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도 힘은 장사니까 심부름 시키기엔 딱이지. 바보 같아도 해코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사람들은 늘 덕세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착하지만 우둔한 사람, 힘은 세지만 머리는 나쁜 사람, 순진하지만 무능한 사람. 덕세 자신도 사람들의 평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나는 바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요. 그런 덕세가 매일 밤 담장 뒤에 숨어서 부인의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으니 다른 하인들이 본다면 필시 혀를 찼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바보가 또 마님을 훔쳐보네. 정말 분수를 모르는 놈이야. 하지만 덕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원처럼 깊이 부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지요. 부인이 열에 들떠 이불을 걷어차는 모습, 밤중에 자주 물을 찾는 모습, 손으로 이마를 짚는 모습, 밤새 뒤척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분명 심화, 로구나. 마님께서 드시는 저 비싼 보약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어. 덕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어눌함은 온데간데였고 깊은 지혜와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얼굴의 열기는 간화상염. 이고 손끝이 차가운 것은 기혈순환 장애다. 지금 드시는 보약은 모두 열성 약재들이니 이럴수록 병이 깊어질 수밖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는 것도 음원해열 증상이고 잠을 못 이루시는 것도 심신부안 때문이야. 겉으로는 바보였지만 실은 덕세는 약초에 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뒷산을 집처럼 누비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를 배울 때도 덕세는 홀로 산에서 풀과 나무들을 친구 삼아 시간을 보냈지요. 온갖 풀과 나무를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 맡으며 스스로 그 성질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이 풀은 성질이 차가워 열을 내리고 저 풀은 성질이 따뜻해 기운을 돋우는구나. 이 나무 껍질은 소화를 돕고 저 뿌리는 피를 맑게 하고. 하지만 덕세는 자신의 이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신분의 벽이 하늘처럼 높던 시절, 천한 하인이 의술을 안다고 나서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덕세는 끙끙 앓는 부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간단한 약초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덕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부인을 돕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 하지만 신음하는 부인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내가 나서야 해. 결심을 굳힌 덕세는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는 국화와 연꽃잎, 박하와 생지황을 정성스럽게 캐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각 약재의 분량까지 정확하게 맞춰가며 새벽녘까지 정성스레 약차를 다렸습니다. 이른 아침, 덕세는 떨리는 손으로 약차를 들고 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었지요. 마님, 이것을 한번 드셔 보시옵소서. 이게 무엇이냐? 어디서 구한 것이냐?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호기심도 엿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다린 것이옵니다. 마님의 병에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약을 다렸다고? 내가 약을 다릴 줄 아는 것이냐? 그 순간 다른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덕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가 무슨 의원 놀이냐? 마님께 이상한 걸 드리면 어쩌려고 그래? 혹시라도 탈이 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대감님께서 아시면 크게 혼날 것이다. 하인들의 구박이 쏟아졌지만 부인은 이상하게도 그 약차에서 나는 맑은 향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산내음 같기도 하고 뭔가 시원하고 맑은 느낌이구나. 신기하게도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가슴이 한결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마시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부인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동안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정말로 시원해지는구나. 이상하다. 지금까지 그 비싼 보약들도 못한 것을.
부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 담겼습니다. 약차를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가벼워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좋아지는 것 같구나. 가슴도 시원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제야 덕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마님. 정말 다행입니다. 덕세야, 내일도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예, 마님. 기꺼이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일을 말하지 말 거라. 알겠느냐? 그날 밤부터 덕세와 부인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었지요. 그날 이후 덕세는 매일 밤 부인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인은 덕세에게 더 많은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지요. 덕세야, 이리 와서 내 손목을 한번 짚어보거라. 마님, 하인인 제가 어찌 괜찮다. 넌 지금 내 의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이 환자 맥을 짚는 것이 무얼 그리 망설이느냐? 덕세가 조심스럽게 맥을 짚었습니다. 마님, 맥이 너무 빨리 뜁니다. 그리고 이 열기는 지금까지 드신 보약들이 모두 잘못된 처방이었던 것 같사옵니다. 뭐라고? 그 비싸고 귀한 보약들이 잘못되었다고? 부인은 덕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어떤 의원보다 명쾌하고 이치에 맞았습니다. 그럼 너는 어찌 그런 것을 다 아는 것이냐? 덕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 없이 산에서 홀로 지내며 풀과 나무에게서 삶을 배웠던 이야기들을요. 부인은 덕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우둔한 하인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아픔을 간직한 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너는 바보가 아니구나. 아니다. 바보가 어찌 이런 정확한 진단을 하겠느냐? 부인의 병이 눈에 띄게 나아지자 그동안 거금을 받아 챙기던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부인의 병이 갑자기 나아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쓴 약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데. 그러고 보니 요즘 그 집 바보 하인 놈이 뭔가 수상한 짓을 한다더군. 매일 밤 마님방에 드나든다고 하던데. 뭐라고? 바보 하인이 마님방에 필시 그놈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마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야. 의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곧장 이 집의 주인인 박 대감을 찾아갔지요.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님께서 엄청난 위험에 처해 계십니다. 그 바보 하인 덕세가 마님께 검증되지 않은 독초를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일 밤 마님방에 혼자 들어간다고 하니 이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뭔 일아? 당장 그놈을 불러오너라. 그날 저녁 덕세는 박 대감 앞에 불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이놈. 하인 주제에 감히 마님께 독을 먹였? 네가 매일 밤 마님방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이냐? 대감님, 마님께서 정말로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독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너를 관아에 고발하여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오늘부터 마님방에 얼씬도 하지 마라. 덕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틀 뒤에 벌어졌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마님. 정신 차리세요. 부인의 얼굴은 다시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에서 불길 같은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아지던 증상들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 바보 놈이 먹인 독초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덕세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마님의 병은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데 갑자기 약을 끊어서 병세가 악화된 것입니다. 그 순간 덕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뒷산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은 병을 고치려면 평범한 약초로는 안 된다. 저 멀리 북산에 천년초라는 신령한 풀이 있는데 진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느니라. 북산에 가야 합니다. 마님의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북산에 있는 천년초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덕세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님, 제가 반드시 천년초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버텨주십시오. 덕세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사흘길이나 되는 험한 북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발은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찢어지고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그는 오직 부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사흘째 저녁, 마침내 북산 깊은 곳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도사 한 분이 앉아 있었지요. 알고 있다. 너는 사람을 살리러 온 의원이로구나. 도사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따뜻했습니다. 덕세는 마님의 병과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바보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의원이다. 너의 마음이 진실하니 내 너에게 천년초를 내어주겠다. 도사는 동굴 깊숙한 곳, 신비로운 빛을 내며 자라는 천년초를 캐는 법과 다리는 법까지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기억하거라. 진짜 의원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고치는 법이니라. 덕세는 천년초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 부인의 상태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덕세는 밤을 새워 도사의 말대로 오직 부인을 살리고 싶다는 진심만을 담아 천년초를 다렸습니다. 마님, 이걸 드시면 분명 나으실 겁니다. 부인이 천년초 달인 물을 한 모금 마시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몸이 이렇게 편해지다니.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같구나. 부인이 벌떡 일어나 앉자 덕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덕세야. 내가 정말로 나를 살렸구나. 목숨을 걸고 북산까지 가서.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의원들과 박대감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놈이 또 이상한 약을 들였군요. 지금 마님 얼굴은 피를 토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네 이놈. 정말로 마님을 해치려는 속셈이었구나. 그때 부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덕세는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린 은인이다. 지금 내 얼굴이 붉은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준 약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고 덕세만이 내 병의 진짜 원인을 알고 있었어. 이 돌팔이들아. 바로 그때 멀리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한 무리의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앞에는 위풍당당한 어사또가 서 있었지요. 어사또 출두여. 덕세라는 자가 여기 있느냐? 임금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인인 덕세를 임금께서 부르신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어사또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어사또님, 잠깐만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사또가 부인을 자세히 보더니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 월진 공주님이시옵니까? 맞소. 나는 폐위된 왕의 외동딸 월진 공주여. 3년 전 왕실의 변란을 피해 이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소. 모든 사람들이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윤씨 부인이 바로 공주였다니. 박대감과 의원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덕세와 함께 대궐로 가야겠소? 그렇게 바보 하인으로 불리던 덕세와 숨어 지내던 월진 공주는 함께 대궐로 향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진심을 알아본 두 사람의 운명은 새로운 시작,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한 고을에 위세 등등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한 채에는 석 달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바로 이 집의 안주인인 윤씨 부인이 원인 모를 열병으로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이 마을에 돈 많은 사람이 또 있더냐? 더 비싼 약이라도 좋으니 당장 한양에서 구해오너라. 내 병을 고치는데 돈을 아끼겠다는 것이냐? 당장 가서 구해오지 못할까? 부인의 불호령의 하인들은 벌벌 떨었고 온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인들은 그런 부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감히 내색조차 하지 못했지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수없이 불렀지만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 병은 필시 사기가 얽힌 듯하옵니다. 귀신이 붙은 듯하여 저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증세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라. 의원들은 모두 맥만 짚고는 고개를 흔들며 나가 버렸습니다. 하녀 초란이 약상을 들고 들어서자 윤씨 부인은 기력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큰 눈만 동그랗게 떠있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유령 같았지요. 또 그 쓴 물을 마시라고 가져왔느냐? 부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큼이나 가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렁차게 집안 살림을 지휘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담장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덕세였습니다. 키는 보통의 얼굴은 순박하기 그지없고 말은 어눌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저 덕세는 참 착하기는 한데 머리가 좀 모자라지 하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덕세는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란 머슴이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집 대감의 은혜로 먹고 자며 살아온 것이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덕세는 마음씨는 착해. 하지만 글을 못 읽어서 원. 그러게 말이야. 셈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도 힘은 장사니까 심부름 시키기엔 딱이지. 바보 같아도 해코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사람들은 늘 덕세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착하지만 우둔한 사람, 힘은 세지만 머리는 나쁜 사람, 순진하지만 무능한 사람. 덕세 자신도 사람들의 평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나는 바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요. 그런 덕세가 매일 밤 담장 뒤에 숨어서 부인의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으니 다른 하인들이 본다면 필시 혀를 찼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바보가 또 마님을 훔쳐보네. 정말 분수를 모르는 놈이야. 하지만 덕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원처럼 깊이 부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지요. 부인이 열에 들떠 이불을 걷어차는 모습, 밤중에 자주 물을 찾는 모습, 손으로 이마를 짚는 모습, 밤새 뒤척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분명 심화, 로구나. 마님께서 드시는 저 비싼 보약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어. 덕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어눌함은 온데간데였고 깊은 지혜와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얼굴의 열기는 간화상염. 이고 손끝이 차가운 것은 기혈순환 장애다. 지금 드시는 보약은 모두 열성 약재들이니 이럴수록 병이 깊어질 수밖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는 것도 음원해열, 증상이고 잠을 못 이루시는 것도 심심부안 때문이야. 겉으로는 바보였지만 실은 덕세는 약초에 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뒷산을 집처럼 누비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도
덕세는 홀로 산에서 풀과 나무들을 친구 삼아 시간을 보냈지요. 온갖 풀과 나무를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 맡으며 스스로 그 성질을 깨우쳤던 것입니다.